이제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뉴 모빌리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아이카오 대한민국 대표부 대표님께서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최승우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과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존 유 미국 연방항공청 FAA 아태 지역 선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연사 모시겠습니다. 김정일 SK텔레콤 UAM 사업추진 담당 부사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석대 한국공항공사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사분들과 모더레이터를 모셨는데요. 모더레이터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재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이카오 대한민국 대표부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많은 젊은 리더분들이 이 항공의 법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보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한 세션 4를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게 될 텐데요. UAM, AAM, 그리고 IAM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용어를 쓸 텐데요. UAM이 AAM 그리고 Advanced Mobility 그리고 IAM Innovative Advanced Mobility 이 단어를 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집합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eVTOL이라고 하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탄소 배출 없이 소음을 줄이면서 또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사람과 또 물자를 위한 혁신적인 운송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뉴 모빌리티를 위한 항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뉴 모빌리티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안전하고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주요한 법적 과제는 이 새로운 항공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항공 운항을 어떻게 우리가 공역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현재 비행장이나 ATM 등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가망성이나 개인 면허와 같은 안전조치는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분의 연사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Our first speaker. 네, 첫 번째 연사분은 최성욱 도심항공교통과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과장님이신데요. 오늘 UAM과 함께하는 한국의 새로운 시대로의 여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최 과장님 이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이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을 받은 국토교통부 최승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한국이 UAM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UAM 정책, 그리고 규제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UAM 팀 코리아, 그리고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크게 유의미한 3가지 마일스톤을 그동안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KUAM 로드맵이라고 2020년 6월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25년 내 초기 상용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초기, 성장기, 성숙기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UAM 발전 단계를 정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4년 준비기에 있고, 이슈를 식별하고 제도를 만들고 실증을 하고 R&D를 하는 시기에 현재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21년 3월에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로드맵은 발표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25년, 30년, 35년에 어떠한 기술적인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식별을 했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를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R&D 또는 앞으로 추진할 R&D들을 식별하고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9월 저희가 컨업스라고 불리는 운영 개념서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컨업스는 초기 상용화 도심에서 고밀도로 운송 사업을 할 때를 저희는 타겟팅을 해서 만들었고, 이때 그 참석자들의 아레나를 저희가 좀 정의를 했고,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그 참석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 운영 개념서를 실제로 실증을 해보기 위해서 실증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저희 실증 사업 제목은 그랜드 챌린지라고 불리워집니다. 저희 그랜드 챌린지는 그림에서 보듯이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비도심 개발지에서 처음에 실증을 시작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준도심, 그리고 이어서 수도권 도심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편의상 저희는 그랜드 챌린지 1단계, 2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랜드 챌린지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인 그 KUAM이 도심 환경에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한국형 UAM 관련된 기준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그랜드 챌린지에 수많은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든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랜드 챌린지 1단계에 참여한 기업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크게 6개의 파란색 박스를 보실 수 있는데, 기존 항공사나 뭐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 방산업체, 건설사, 마스 플랫폼 회사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저희 그랜드 챌린지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6개 컨소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컨소시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랜드 챌린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실제 그랜드 챌린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서포트하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UAM 팀 코리아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3가지 플레이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운항 사업자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교통관리 사업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버티포트 운영관리 사업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들은
우측은 저희 R&D 트랙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사용했던 기체고, 왼쪽은 저희 통합 실증에 참여하는 기체들이 그 컨소시엄들이 사용하는 기체입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인증이 가장 빠르다는 조비 S4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기체들이 참여를 현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기체 제작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와 더불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 로드맵에서 식별한 내용들을 활용해서 R&D도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드릴 R&D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R&D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R&D는 25년 최초 상용화 때 그랜드 챌린지 결과물과 함께 결합해서 상용화 때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첫 번째 R&D는 가상 통합 환경을 구현하고 그 안에서 UAM 플레이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R&D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상황에서 저희 CNSI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R&D입니다. 이 첫 번째 R&D 같은 경우는 저희 항우연과 나사가 그 서로 그랜드 챌린지 그리고 내셔널 캠페인이라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면서 데이터 값이나 실증 경험들을 공유하는 세미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사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인 R&D로 알고 있고, 두 번째 R&D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CNSI의 대한민국은 5G를 사용하고 미래 6G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R&D는 올해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UAM 발전상의 세 가지 스테이지 중에 성장기, 2030년 이후에 필요한 관제, 버티포트 운영, 인증에 관한 부분들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로 24년 올해 시작해서 2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법과 제도,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UAM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존 항공법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좀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UAM법을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항공법은 규제의 수가 너무 많고 너무 엄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에 저희는 착안을 해서 과감한 규제 특례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새로 가지고 오는 게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가 없음에서 오는 그 불안함과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에서는 투자 결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를 어서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저희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22년부터 초안을 발의를 해서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하반기죠. 4월 25일 이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UAM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이게 세상에 없던 내용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UAM과 관련된 용어들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UAM이라는 말 자체부터 버티포트, 코리도, 도시명 항공기, 또 수많은 사업자들 이런 부분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체계, 버티포트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될 것인지, 또는 운송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추진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이 법의 하이라이트인 규제 특례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항공 관련해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과 같은 네 가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법에 대한 규제 특례, 선언적으로 저희는 이 네 가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뒤에 규제 특례 부분을 풀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 재정적 지원입니다. 인력 양성, 국제협력, R&D, 재정 지원 이런 총괄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도 법에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현행 법과 UAM 법에서 새로 생긴 개념들을 보면 기존 항공법에는 없던 그 배타적인 회랑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에서 하던 교통관리,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UAM 기체와 버티포트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안 절차를 조금 단순화시키고 간소화한다든지, 그리고 사업 개념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버티포트 운영관리 사업자, PSU라고 불리는 교통관리 사업자 등 새로운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공공 부분에서 하던 부분을 기본적으로 민간이 참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UAM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UAM법, 새로 만든 UAM법의 핵심인 규제 특례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UAM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존 항공안전법 체계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UAM법은 기존 항공법, 특히 안전과 관련된 체계는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교통위원회라는 우리나라 교통 관련 최상위 위원회에서 안전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 규제 특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22년에 법을 발의해서 이번 달에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떤 제도를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시간을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법은 해결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사업 참여자와 지자체에 통보하는 그 즉시 법령 개정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 저희가 실증을 진행하다가 실증 결과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거나 국제 기준이 바뀌거나 국제 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 기준을 신속하게 바꿔야 될 때 저희 법의 규제특례위원회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아이카오 또는 FA, 이하사 모두 국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룰이 생겼을 때 기본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항공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쓰고 마음대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법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UAM 팀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UAM 관련된 기준들,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연구 영역이나 정부 혼자서 만들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UAM 팀 코리아, 줄여서 저희는 UTK라고 불리는데 160여 개가 넘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UAM 제도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산업계, 학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저희 UAM과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UAM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 UAM 팀 코리아의 구조도입니다. 잘 보시면 저희는 5개의 디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분과부터 시작해서 기체 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그리고 부가정보 서비스까지 저희는 분과를 5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분과 산하에는 2개 또는 3개의 워킹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킹그룹 단위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필요한 기술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있는 워킹그룹 단에서 만든 것들을 디비전 단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분과에 올리게 되면 정책 분과에서 다른 분과와의 균형, 조화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 국가 기준으로 삼는 데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정책 분과에서 어떤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과나 워킹그룹에서 좀 더 구체적인 또는 다른 분과나 워킹그룹과 충돌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새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저희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지금 뭐 예를 든 것들인데요. 지금 정책 분과는 3개의 워킹그룹, 그리고 기체 운항, 인프라, 교통관리, 그다음에 부가정보, 각각의 분과와 워킹그룹이 저희 제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행정 규칙이나 지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분배를 했고
현재 그거에 따라서 각 워킹그룹과 분과에서 이 초안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제도를 만드는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 아이카오 법률 세미나와 같이 국제 기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또는 FA나 이하사에서 만들고 있는 국제 기준과에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어떻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국제협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FA하고는 저희가 DOC를 작년 초에 맺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라운드 테이블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R&D 성과물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사하고는 금년 3월에도 했었지만 AP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 세미나도 있지만 아이카오하고는 스터디 그룹, 저희 코카 그룹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작년 5월부터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는 올 9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카오 AAM 심포지엄에도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오늘 소개드린 상황에서 실증을 진행하면서 또는 UAM 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를 9월에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종합적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UAM 정책과 법적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제 UAM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 그리고 최근에 그 UAM 법안을 채택한 것 그리고 UAM 팀 코리아를 창설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케오도 준비하면서 AAM 심포지엄을 준비할 텐데 9월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몬트리올에 그 굉장히 좋은 이제 준비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연사분들이 발표가 끝나면은 같이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네, 존유 FAA 아테 선임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연사로 모시게 되었고요. 그 FAA가 어떻게 안전한 방식으로 IAM을 그 국가 공영 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내와 처음 데이트하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변호사분들, 상대 변호사분들에게 둘러싸였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토론이 끝났을 때 잘 끝나고 그리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FAA. So that's John Yu. I'm the 네, 저는 FAA의 아테 선임 대표입니다. 저는 아테 지역 포트폴리오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AA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AA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AAM은 어떤 그 레벨이 설정이 되어 있는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단 운송 수단으로서 이제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승객이나 화물 등을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FAA가 어떻게 그 항공 커뮤니티, 미국과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서 안전하게 이 새로운 항공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복잡한 항공 운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성공과 그리고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스토리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토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싱가포르의 경우는 또 이제 가 발생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내고 또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완화시키는 리스크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마스크 써라, 코로나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요. 사실은 그때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이 저희 회원국들이 지금 AAM에 대해서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항공 산업의 그 역사 중에 저희가 아주 어렵게 배웠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 그리고 안전사고, 준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그 안전하게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리스크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또 배워왔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아이의 경우는 마스크를 계속 쓰라고 계속해서 들었더니 마스크를 썼는데 헬멧은 깜빡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와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스크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 이를 통해서 이 기술을 사용해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혁신과 안전 간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AAM 관련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FAA는 2025년에 최초로 인증을 이 eVTOL에 대해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서 뭐 항공사나 혹은 뭐 신규 기업들이 이 AAM 분야에 얼만큼 뛰어들고 있는지 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공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객기나 혹은 화물기를 운항했었던 그 경험에 기반을 두어서 AAM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항공사들도 있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명에서 4명의 승객을 뭐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나 혹은 뭐 공항과 공항 간에 혹은 뭐 그 허브 간에 뭐 화물을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초기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비행으로 빠르게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030년이 되면 기술이 계속해서 성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자원도 크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FAA가 어떻게 저희가 이 Innovate 2025라고 하는 이 이니셔티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정부의 접근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최 과장님께서도 이제 한국에서 비슷한 그 민관 협력 구조를 그리고 또 학계 그리고 업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 엑스포를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저희가 연방의 그 안전 보안 측면뿐만 아니라 이 국내 그 주의 경우도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하는 인프라라든지 방제 시설 그리고 보안 그리고 경찰 그리고 이 교통 수송 네트워크 등이 함께 참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읽으실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이네이블러들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국내 연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최대한의 유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 안전 규칙을 사용을 해서 이 기술을 활용하게끔 하고 있고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안된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운항 규칙 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프레임워크는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포컬 포인트도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23년 저희가 이 UA의 운송 업체 정의를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23년 5월의 경우는 이 UAM이라는 그 운영의 개념의 버전 2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테스트, 계획 등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정한 연방법이라고 해서 SFA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3년 6월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2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 업계가 좀 공식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진입을 해서 이제 규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23년 7월에는요. 저희가 AAM 구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그리고 나사와 협력을 해서 연구원과 관련된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 워킹그룹과 함께 포털이나 혹은 시뮬레이터 그리고 테스트 계획 등을 만들어서 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항과 함께 하는 협력인데요. 2022년 9월에 엔지니어링 브리프 105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시 지침을 발표를 했고요. 이 표준을 저희가 새롭게 개정을 하게 될 것이고 헬리팟과 그리고 또 공항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eVTOL 기술 등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진화를 할 것입니다. 기술과 업계 그리고 또 정부도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망 기준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몇 주 전에 발표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의 정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 가망 기준을 일반화해서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여러 설계에 적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리프트 SFAR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요. 1938년의 규제에 따르면 듀얼 컨트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AAM, 새로운 설계들을 보시면 싱글 컨트롤이거든요. 그리고 eVTOL 파일럿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트레이너도 개발해야 되고 도크 컨트롤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래야지 안전하게 이 파일럿이나 크루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그리고 또 운항사들은 현재 존재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베리포트라든지 헬리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새롭게 버티폴트를 완전하게 건설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택시 헬리콥터 같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리던던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새로운 업데이트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에어 택시 그리고 135 프레임워크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비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어드바이저리 153-93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캔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UAM에 맞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답을 아직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로서 저희가 버티포트 설계에 대해서 이제 중간 단계 지침을 만들게 될 것이고 아주 긴 설명이 들어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뭐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초기 표준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 가이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의 경우는 스펙과 그리고 운행, 그 다음에 이제 FA가 요구하는 안전 수준, 그리고 또 운항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게 될 것이고요. 헬리포트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승객 탑승, 그리고 라우팅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트 28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AAM을 2028년까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업계가 계속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제가 저희가 이제 여객과 그리고 또 화물기 모두 다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의한 목표를 보시면요. efficient routes. 네, 항공시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정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체와 운영자의 역량에 상응하는 초기 상업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치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공항까지 거의 뭐 몇 시간씩 운전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항공 그 에코시스템에서 이런 점들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구적이고 확장 가능한 프로세스 절차, 그리고 인프라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AAM 운영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AI 맵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AAM에 활용을 하면서 그 자동화 맵을 만들어서 AAM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맵을 보시면 잠재적으로 현재 초기에 운영을 하려는 위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후마, 루이지아나 보이실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곳이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걸프만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객과 화물기 모두에다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남동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읽지 않고 보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노베이티브 28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뭐 지역의 참여라든지 혹은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나중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아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항을 맞춤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카오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AAM 스터디 워킹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자, 양자 간의 워킹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아사와 저희가 양자 협력을 통해서 저희 상품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가 있다면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협업도 AAN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 AAN 워크 그룹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 FAA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국내에서 협력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와 동시에 또 주 차원에서도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전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AAM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고 항공 관련된 포럼이나 세미나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계에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 대비해 봤을 때 AAM이나 eVTOL의 경우는 또 많은 안전 관련된 이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국가와 조직에서 하고 있는 논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폴로 11 이후에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평화가 온다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평화와 그리고 이런 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국가에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so much, Mr. Yu.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종합적이고 그리고 또 컴팩트한 FAA에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AM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현실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FAA Innovate 28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AAM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정부의 접근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종합적인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ext speaker. 네,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사장님이신데요. 김정일 부사장님은 지금 현재 SK텔레콤에서 UAM 사업 추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UAM 시장 모빌리티에 있어가지고 법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그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일이고요. SK텔레콤에서 UAM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카오 법률 세미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년 동안 UAM 사업을 저희 SK텔레콤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SK텔레콤은 가장 활발한 참여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이 UAM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텔레콤의 UAM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규제에 대한 저희들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SK그룹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SK텔레콤을 소개하겠습니다. SK그룹은요, 한국에서 제2대 재벌이고요. 그리고 ICT 분야에 강점이 있고 에너지, 반도체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말이죠. SK텔레콤은 SK그룹에서 ICT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1위의 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화된 AI 기술,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n this slide, do you notice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10년, 15년 전에 이 모든 기술은 불가능한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항공산업 분야에서 불가능한 걸로 여겨졌는데요. 그간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한 10년 만에 이 항공산업에 이 기술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이 이제 저희 섹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 그리고 각 국가에서는 최대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또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상용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eVTOL 또는 UAM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 항공기인데요. eVTOL이 이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제 전기 동력 이제 친환경적이고요. 소음도 없습니다. 저소음이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제로고요. 네, 뭐 전기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이제 곧 상용화 단계에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이 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UAM이 뭘까요?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인데요.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또 뭐 RAM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뭐 AAM, 뭐 IAM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연사분들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형 모빌리티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고요. 승객과 화물을 도심 지역에서 하늘로 이송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UAM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의 혼잡한 교통 상황을 해소해주는 최신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전기 동력 eVTOL 저희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뭐 제로 배출 목표들을 또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저희가 eVTOL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UAM 사업이 기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는데 UAM 생태계를 살펴보면은요. 기체뿐만이 아니고요.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UAM은 eVTOL 기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업을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요. OEM이 있겠죠. 기체 생산 업체가 있는데 이 기체 OEM들은 생산뿐만 아니고요. 뭐 가망성을 인정받고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예를 들어 조종사 자격 인정이라든지 교육 훈련 등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체 생산 업체들이 있고요. 그런데 eVTOL 기체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겠죠. 기체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eVTOL 터미널, 그러니까 버티포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버티포트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버티포트와 헬리패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버티포트는 이제 전기 충전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 동력이기 때문에 이 기체를 충전하는 그런 인프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많은 정부 관계자분들도 계신데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소개드린 세 개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담당하겠지만 이 신산업이 이제 새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A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전체론적인 어떤 지침이나 어떤 사업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인허가 부문에 있어서 이제 전체론적인 어떤 관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 증명, 자격 인정이라든지 가망성, 뭐 기체 인증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저희 이제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SK텔레콤도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UAM이 중요한 이유는요, 특별한 이제 경로라든지 항로 또는 버티포트를 인허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소개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을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사실 SK텔레콤이요. 그런데 SKT가 왜 UAM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왜 이런 항공산업 또는 UAM에 뛰어들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SK텔레콤은 저희 사업의 아이덴티티를 AI 선두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력과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서 AI 기업이 되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전략을 보면 AI 피라미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저희 AI 피라미드인데요. AI 인프라가 가장 밑단에 있고 AIX는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거든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AI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AIX는 개념, 즉 AI 기술을 적용하는 개념인데요. 새로운 이제 사업 또는 새로운 산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뭐 AI 의료라든지 뭐 AI 기술을 뭐 기존 이동통신 분야에 접목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AI 혁신이죠. 그래서 AIX에 UAM도 있습니다. 그래서 UAM이 AIX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덴티티를 AI 기술이 추진하는 Advanced Mobility Provider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UAM을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요. 저희 SKT의 모빌리티 분야에서. 그래서 UAM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뭐 버티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SK텔레콤은 조비 에이비에이션 이제 eVTOL의 최강자죠. 조비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밸류 체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도 초에 이제 MOU를 맺었고요. 저희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뭐 많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비를 가지고 이제 뭐 형식 승인이나 이렇게 기체 인증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부에서 그랜드 챌린지를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증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그 국토부에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한국에서 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정부는 SK텔레콤과
이제 논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으로 표시된 8개 지역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뿐만 아니고요. 각 지역의 환경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특수화된 맞춤화된 어떤 그 지역별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UAM 관련 기준과 규제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어떤 법적인 트렌드를 발견한 부분들도 있고요. 각 국가의 특징들과 그 국제 기준들에 대한 어떤 안목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점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어떤 추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한국의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각 국가가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좀 상이한 이제 정책이 상이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기존 항공법의 체제 내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통합을 시키고 있는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항공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제 국가 차원의 항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을 살펴보자면은 각 국가법이 국가 항공법들이 서로 유사한 것은 바로 이렇게 국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ICAO의 국제 기준을 따르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래서 항공산업은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기준에 준수를 하면서 충족률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 위험도 없어지고요.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런 국제 기준을 부합하는 정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ICAO의 SARPS를 보면은 특히 여기 표시된 것들을 보면 뭐 자격 증명이라든지 운항 기준, 가망성, 커뮤니케이션, ATC, 항행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많이 의존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UAM 산업도 이 새로 개정되는 SARPS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개정이 되고 바뀌게 되면은 그것을 전체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뭐 규제가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 관할 당국이 다른 영향 미치는 요소들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지켜지는 선에서 예를 들어 그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을 만들 때는 각 지역이나 국가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수준,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규제 마련은 조금씩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국제 기준이나 규제가 개정이 될 때 국가 차원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돼서 국가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보는 관점은 이러합니다. 만약에 국제 기준이 변경이 되면은 뭐 ICAO의 SARPS가 예를 들어 개정이 되면은 그걸 개정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국가 간에 제공되는 정보 수준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가 받는 정보 수준이 다르거든요. 참여 수준도 다릅니다. ICAO에 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패널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정보 받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한 정보 입수가 늦어지거나 못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규제 환경이 다릅니다. 소프트, 하드, 리걸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일부 국가들은 국제 기준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채택할지의 여부나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도 국제기구나 국제 기준에서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제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전체 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어떤 대화나 협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사전에 이루어져서 부정적인 효과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UAM 산업에서도 국제 기준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 국제 기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각 국가 수준, 각 산업 수준에서 이 국제 기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신중한 국제 기준의 개정들을 해야 됩니다. SK텔레콤도 이런 효과들, 예를 들어 국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의견 개진을 합니다.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국제기구의 법규를 수용하는 채약국들이 생각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채약국들은 우선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국제 규제가 바뀌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수치들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규제가 어떤 정량적인 비용 효과가 있는지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계는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죠. 안전은 저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UAM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정말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안전, 새로운 신형 기체의 완벽한 안전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기체 인증이라든지 운항 인허가 뭐 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대중의 수용성도 중요하거든요. 대중들이 수용해서 이 신형 모빌리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의 어떤 제공과 분석이 필요하고요. 공공 인프라를 이용해서 또는 공공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이 산업을 더 활성화하는 노력들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길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UAM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저희 산업계가 바라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르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SK텔레콤이 계속해서 이 산업계를 부흥하고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계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지만 그 UAM 생태계 전체에 저희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UAM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결국에는 UAM을 통해서 많은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요. 그리고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많은 기준과 규제가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규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산업계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제 업계의 민간 부문에서의 어떤 생각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UAM 생태계 전반적인 활성화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석대 네, 마지막 연사 모시겠습니다. 네, 강석대 한국공항공사 변호사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요, 저희에게 에어스페이스 인테그레이션 그 통합과 관련된 그 법적인 그 관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채택과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석대이고요. 한국공항공사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도 여러분들께 이 전반적인 그 새로운 모빌리티 그리고 또 영공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발표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저의 오늘 발표의 주제입니다. 그 UAM이나 UA와 관련된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왜 이런 영공 통합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슈, 왜 떠오르는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카오의 역할은 여기에서 무엇일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로운 모빌리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기대가 되시겠지요? 네, 그래서 EAS의 경우에는 UAM에 대해서 안전을 가장 우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항공기 자체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비톨이나 UA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입니다. 뭐 베티포트나 혹은 육지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에어로드롬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공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주제들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영공 통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공식적인 법적인 국제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인데요. 의미를 여러 가지 텍스트에서 추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통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를 영공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관리 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프라 추가, 워크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공 사용자에 대한 추가 부담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이런 영공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능한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도출하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현재 운영 개념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운영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 운영 개념을 공역법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내법이 있을 텐데요. 이런 점들을 변경하거나 신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국의 영공법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모델과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카오가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공 통합이 UAM 컨셉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UAM 컨셉은요, FAA 2.0 버전에서 제가 가져온 정보인데요. 자, 그러면 이 영공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UAM 컨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자면, 일단 지금 보시면 분리와 적응과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에서 2000피트의 경우는 UAM 통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분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 디스럽션이 발생을 하지 않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B, C, D, E의 규칙에 따라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UAM 공역 관리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UAM 컨셉은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공역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UAM 협력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공역 관리의 경우는 그 협력으로 UAM 참가자들과 그 정보와 데이터 공유에 따라서 PSU 혹은 PIC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인 정보를 또 보시자면 ATC UAM 통로에서 PSU가 지원하는 PIC UAM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제 공역의 경우는 협력적인 PIC 혹은 PIC 혹은 PSU 지원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UAM 운영은 누가 통제합니까? UAM 파일럿이 있는데 UAM 코리더 그리고 또 UAM 운영자들의 경우는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누가 통제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UAA 같은 경우는 ATC가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PSU가 UAM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UAM 운영자가 협력 분리 관리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운영을 제어하는 그런 대상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협력적인 분리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안전한 운항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 통제되지 않은 공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 공역에서 비참한 항공기를 이 UAM 코리더에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제되지 않은 공역에서 통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For information from PSU about other UAM PIC는 PSU로부터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를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보 교환을 할 때 이제 우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된 공역 내에서의 UAM 운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C는 관제 공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ATC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UAM 회랑에서 ATC가 UAM PIC에 항공교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클래스 B, C, D의 경우는 어떨까요? ATC가 UAM의 출발로부터 운항까지 제어를 하게 된다면 도착 지점까지 운항을 제어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UAM 운항을 하는데 UAM의 안전을 그 GC에서 PSU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쁜 혼잡한 그런 공항 공역이 바로 B 클래스라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도 T포트에서 그 커리더까지 구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UAM과 UA,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M과 UA의 연공은 기본적으로 고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UAM과 그리고 UA가 서로 이제 마주할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UAS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UAM과 UTM 아키텍처에 따르면 PSU와 USS 간의 데이터와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PSU와 USS 사이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법적인 이슈는요, 바로 UAM의 eVTOL로 사용이 되는 경우인데요. UA가 사용이 될 경우인데요. UTM 코놉스 1.0에는 UA를 소형 UA로 제한을 하지만 만약에 UTM 코놉스 2.0 아키텍처에 적용을 받게끔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승객 운송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더 진화한 UAM 코놉스를 포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국내 항공법 체계에 따른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영공 통합에 대해서 영공 통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은 특별법을 설립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각각의 그 정책이나 전통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UAM의 개념이 항공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항공법 체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를 수용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부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UAM의 특별법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주요 법률에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UAM 코리더와 관련된 그 특별법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UAM 코리더 구축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역의 설정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이 담당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역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저희가 영공을 분류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경고 영공을 보시면 자, 울트라 라이트 비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경량 비행체 비행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좀 특별한 구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무게별로 항공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유인 항공기의 경우는 그래서 150kg이 넘게 되면은 이제 유인 항공기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0kg의 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UAM 회랑 그 코리더에 대해서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국 정부가 그 특별한 영공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PSU의 권한 그리고 책임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AM 특별법이 있게 되면 이제 PSU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PSU 지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공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항공교통 서비스는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ATC와 PSU 간의 정보와 데이터 공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카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Advent of UL mobility is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의 등장에는 본질적으로 관련 법적 문제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선진국이 새로운 절차와 규칙을 만드는 선도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절차와 규칙은 법률 연구를 통해서 평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평가는 UAS 분야의 ICAO 모델 규정 101, 102와 같은 글로벌 모델 규범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모범 규범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법률 전문가로서 보았을 때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 UA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이 항공우주법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서로 영향을 받고 또 계속해서 진보를 촉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드론법과 UAM법에 대한 연구가 다른 법제, 아이카오의 모범 규제를 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법 제화 하에서 드론과 UAM 법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Kang. 네, 강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법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 점을 발표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UAM을 이제 영공 통합의 이제 비분리 상태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발표를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좀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았을 때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Discussion. 네, 2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한두 개 정도 연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청중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두 분의 연사분이 계셨는데 최 과장님 그리고 존유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아사가 UAM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이 20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83%의 응답자들이 UAM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응답자들이 UA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할 때 긴급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안전이 어떻게 이제 보장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UAM이 도심에 날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책 입안자로서 이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방점을 두면서도 이 산업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게 질문입니다. 어떤 가망성 인정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체 인정이라든지 안전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최 과장님하고 유 대표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누가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앞서 설문조사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편의성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각오로 저희는 일단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뒤이어서 연사분들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체 자체의 가망 인증 부분도 있고 공역에서의 안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누가 이 공공 사이드에서 하던 역할을 PSU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역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지상에서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지금 기체 제작하는 국내 기업들이 다 외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한국 선도기업인 SKT 발표에서 보셨듯이 기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FAA와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는 방안으로 기체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또는 땅에서 일어나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앞서 말씀드린 그랜드 챌린지라는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증하고 이게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확신이 들었을 때 저희는 적용을 실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도심 개발지에서부터 준도심, 도심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는 진행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엄격한 안전 판단 기준들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충족했을 때만 저희는 해당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상황에 한해서만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체 안전이나 관련된 부분은 존유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 Yu, can you give us more? 네, 저희에게 또 추가적인 정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신기술을 수용을 할 때 저희는 항공기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항공의 혁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3D 프린터 항공기가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업계에서 또 규제 당국에서 이 업계가 이미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논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명하게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가 그리고 이 신기술이 어떤 의미인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공기에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핸들을 하는가 크루의 경우는 어떻게 요건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또 인프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항공기 관점에만 좀 더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전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거는 계속해서 토론이 벌어져야만 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요성에 대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를 봐야겠습니다. 모두 다 안전의 레이어가 겹쳐져서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UAM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모두가 제대로 그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I don't have enough time, so I want to follow the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청중 여러분들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obody want to. 네,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없으신가요? So in that case, 네, 그렇다면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이카오가 당연히 지금 그 아이카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UAM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카오가 부속서 1을 개정을 하였죠. 그 개인 면허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로서 이제 파워리프트를 2006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유 대표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 주셨죠. 그리고 작년에 아이카오에서는 AAMSG, 즉 첨단 항공 모빌리티 연구 그룹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아이카오가 올해 최초로 AAM 심포지엄을 9월 몬트리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개최될 아이카오
심포지엄에서 어떤 말씀하고 싶은지, 아이카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요. 네, 김정일 부사장님 그리고 강석대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I answer the question,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말씀하겠습니다.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ICAO가 그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에서는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정립을 하고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UAM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뭐 산업 자체가 아직 태동되지는 않았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개념이라든지 운영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체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UAM도 그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의 하나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국은 UAM이 지금은 그 한 특정 국가 내에,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리 이렇게 그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비행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한 국가 내에서 그 움직이는 이동체로 아직은 그렇게 그 준비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이 UAM 산업도 이 ICAO에서 그 만들게 되는 그 스탠다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ICAO가 조금은 더 이 UAM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만드는데 조금 더 스피드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제 자체적인 폴리시들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게 나중에 결국은 다 수렴이 될 곳이 결국은 ICAO의 스탠다드로 다 수렴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그 ICAO에서 이 규제라든지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좀 시간이 걸리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 수렴하게 될 때 많은 시행착오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ICAO에서 조금은 더 UAM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스탠다드를 정립을 하는데 좀 스피드업을 내주시면 각국의 어떤 이런 동참하고 있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좀 더 좀 그 쉽게 UAM을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And Mr. Kang? Yes. 네, 강 변호사님. 네, 아이카오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각국이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카오가 확인 단계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규범과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아이카오가 각 국가의 요건 그리고 확인 그리고 그 상황의 그 현황, 그 각국의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 있네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지금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항공청의 오석원이라고 합니다. 연사님들의 강연 잘 들었고요.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좀 계시는 모든 분들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PSU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아까 한국공항공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 관제기관과 PS 간의 그런 문제점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PS의 역할을 기존 국토부 소속 관제기관이 섹터를 늘려가지고 담당하는 걸로도 충분히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같이 생겨가지고 굳이 꼭 PSU 사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오히려 약간 공공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한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I think that Mr. Choi. 네, 감사합니다. 최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상용화 초기에는 PSU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사이드에서 관제를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게 UAM의 최종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저는 PSU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통적인 레거시 항공에서는 항공기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한 공역에서 떠다니는 비행기의 숫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UAM의 최종 목표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 그림이 됐을 때 민간에서 자유롭게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고 이런 부분을 국가가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으로 PSU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단계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타적인 회랑을 통해서 일단 UAM이 다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망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다이나믹한 코리도를 이룰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공공 정보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공공이 만들어준 안전한 틀 안에서 자유롭게 어떠한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산업이나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저희 정부는 PSU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초기 상용화 때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저희 로드맵상에 있는 그 세컨 스테이지죠. 두 번째 성장기 때부터는 이 문제가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도 엄청난 챌린지를 받을 것 같고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이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진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로드맵상에서 PSU가 존재하는 걸로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컨옵스도 그렇게 구현됐고 현재 그랜드 챌린지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PSU 역할을 두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는 역할이 좀 미미한 게 맞고 마지막 UAM의 최종 목표에 갔을 때 PSU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게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 I think that Mr. Yu also have. 네, 유 선생님도 혹시 답변 주시겠어요? Yeah, I'm not sure if I 네, 제가 전부 다 이해했는지 맥락을 전체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베타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니면 독점적인 뭐 이와 관련된 계약이 있느냐 베리포터 운항자에 대한 계약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공공의 성격으로 남겨두어야 하느냐 이런 뭔가 그 이곳에서만 쓸 수 있는 그 계약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각각의 주를 보시면 서로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아이카오의 참여라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는요 아주 신중하게 고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상충하는 그런 조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천천히 그리고 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기 전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화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적합한 곳에서 잘 이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업계의 경우는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 균형을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말입니다. Mr. Kim, do you want? 네, PSU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UAM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속성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트랜스포트냐 모빌리티냐의 그 구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에비에이션들은 사실은 특정의 에어포트와 에어포트 간에 이제 트랜스포트를 하는 개념이라면 UAM은 모빌리티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비에이션이긴 하지만 그 모빌리티라는 특징이 뭐냐면 특정 점이 지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포인트에서 원하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불특정 포인트들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모빌리티의 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UAM은 나중에 최종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그 엄청나게 밀집도가 높게 될 겁니다. 한 특정 코리도가 됐든 다이내믹 코리도가 됐든 그 많은 그 이 기체들이 움직일 때 과연 ATC가 그걸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PSU라는 개념을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게 상용화 초기부터 바로 PSU가 필요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말씀드렸던 전제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이덴시티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초기 상용화 때 과연 그 부분은 극소수의 기체들이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바로 PSU가 필요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PSU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도 상용화 초기에서도 좀 테스트 관점에서 PSU의 개념을 좀 정립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o, Mr. Kang, do you have anything to add? 혹시 첨언하실 분 계실까요? 제 생각에 PSU 개설의 경우는요, 하나의 그 운항 컨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현재의 그 ATC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UAM의 안전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훨씬 앞으로 더 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컨셉과 그리고 프랙티스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If not, I want to conclude. 없으시면요,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모빌리티에 대한 세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분의 연사분 이렇게 훌륭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토론이 우리 국가와 그리고 기관에 아주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관련 혁신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항공 시스템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인풋도 드렸고, 그리고 또 아이카오 9월에 또 저희가 AAM 심포지엄에 좋은 인풋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